2학기에는 신장에 대한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1단원에 있는 체액과 전해질 평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액은 먼저 체액의 구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체액량을 측정하는 방법, 여기서는 지시물질이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분의 균형, 수분의 섭취와 손실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대사수와 또 불감수분 손실이라는 개념이 이제 새로 나오게 됩니다. 또 이러한 수분 균형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 즉 탈수, 수분이 부족한 현상이죠. 그리고 반대로 지나치게 수분이 많은 이런 증상인 수분 과잉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체 몸 안에 있는 수분을 체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몸 안에 수분이 골고루 같은 농도로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조직이나 기관에 따라 다른 양으로, 다른 비율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골격근의 경우 75%, 무게의 75%를 수분이 차지하고 있고, 심장, 폐, 신장의 경우는 그보다 좀 더 높은 80%를 수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조직은 이들 조직보다는 더 낮은 비율로 수분이 존재하게 되는데, 특히 지방 조직의 경우는 지방은 비극성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극성 분자인 물 분자를 배척하는 소수성의 특징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 조직은 아주 낮은 10%의 비율로 수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른 조직에 비해 아주 적은 비율의 수분만 함유하고 있는 지방 조직을 완전히 제거했을 때의 몸무게를 무지방 체중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70% 정도를 수분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 조직이 전혀 없는 동물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임상적으로는 체중의 60%를 수분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이 많은, 즉 비만한 개체의 경우는, 개체나 종의 경우는 수분의 함량이 60%보다 이제 적게 될 것이고, 반면에 좀 마른 개체들은 60%보다 높은 값의 수분을 갖고 있게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생체의 수분 함량과 연령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소에서 얻은 값이 되는데, X축은 1, 0을 나타내고 있고, Y축은 수분의 함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 0에서 보면은 값이 제로인 이 부위가 존재하는데, 이 제로라고 하는 것은 출생일, 즉 태어난 날을 의미하게 됩니다. 태어난 날보다 왼쪽에 있는 이 부위는 태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아 상태에서는 아주 급격하게 수분의 함량이 감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태아가
성장하면서 아주 빠르게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많은 양의 고형물질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수분의 함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태어난 이후에서 보면은 대략 6개월, 한 180일년까지는 비록 태아 상태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수분의 함량이 급격히 감소되는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어난 이후에도 성장이 계속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세포 분열이 이제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에 따라서 수분의 함량도 역시 상당히 빠른 수준으로 감소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6개월 이후부터는 아주 완만하게 수분의 함량이 감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피하나 또 내장 쪽에 지방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즉 지방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분의 함량이 서서히 감소되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액은 크게 세포 안에 있는 체액과 세포 밖에 있는 체액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포 안에 있는 체액은 체중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세포 외액에 있는 체액은, 즉 세포 외액은 체중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외액은 다시 혈관 안에 있는 혈관 내액과 혈관 밖에 있는 혈관 외액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 혈관 내액이라는 것은 혈관 안에 있는 액상 성분을 의미하니까 이것은 결국 혈액 중에서 혈구를 제외한 성분인 혈장 성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장은 체중의 5%를 차지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혈관 외액의 경우는 주로 세포 사이에 있는 액체다 해서 간질액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됐습니다. 근데 이 경우 체중의 15%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치면 20%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임파액이 있는데, 임파액도 결국은 좀 혈류로 이제 합류하기도 하고, 또 일종의 이제 임파관이라고 하는 맥관 조직의 안에 있는 액체이긴 하지만 혈관 내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혈관 외액, 즉 간질액에 포함시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을 합치면은 60%가 체중의 60%가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 체액 구분 외에 또 다른 용어가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세포 횡단액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세포 횡단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몸 안에 빈 공간, 즉 내강에 존재하는 그러한 체액들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대표적인 것이 소화관 안에 존재하는 소화관액, 즉 위나 소장, 대장 이런 곳에 존재하는 그러한 액상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낭에 존재하는 담즙액, 그리고 방광의 수분이라는 것은 결국 오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뇌척수액,
그리고 늑막과 복막에 있는 수분, 또 여기에 좀 표시가 안 돼 있지만 관절에 있는 관절 활액, 그리고 눈 안에 있는 안방수, 이러한 것들이 전부 세포 횡단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포 횡단액도 일반적으로 세포 외액량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 외액량은 세포 횡단액의 경우 단의 동물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반추 동물에서는 무려 체중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 1-12를 보면은 체액의 구분에 대해서 사람과 반추동물인 면양을 비교하는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체중을 100kg 일대 값으로 전부 다 환산을 해서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여기에 나온 숫자가 그러니까 바로 퍼센트로 이제 환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사람의 경우 세포 내액이 50%, 세포 외액이 20%로 좀 나와 있죠. 이 말은 이것은 이제 무지방 체중에 대한 비율로 표시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이 합치면 70%가 되겠죠. 그런데 이 표에서는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과 그리고 이제 세포 횡단액,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구분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포 횡단액도 세포 외액에 포함되긴 하지만 이 표에서는 일단 별개의 체액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지방 체중에 대한 비율로 표시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세포 외액은 임상적으로 간주했을 때와 똑같은 수치인 20%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따라서 혈장도 앞에서 임상적으로 간주하던 수치인 5%와 15%, 간질액의 경우는 15%를 차지한다는 것을 이 그림에서 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 횡단액의 경우는 2.8%가 된다, 이렇게 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2.8%의 절반인 1.4%가 소화관에 있고, 나머지는 역시 이제 1.4% 정도 된다 하는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면양의 경우를 보면은 세포 내액이 아주 적죠. 외액도 세포 외액도 적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혈장의 경우는 거의 5%와 유사한, 즉 혈장은 거의 같은 양으로 존재한다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4.9니까 거의 체중의 5%라고 볼 수 있겠죠. 간질액은 물론 이제 더 이제 적은 비율로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세포 횡단의 경우 22.2%로 존재한다 라고 지금 표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중에서 그러니까 체중의 20%가 소화관, 특히 이제 이 경우 이제 반추위에 해당되겠습니다. 반추위에 20%의 체액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체액량을 비교해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람이나 면양이나 70%에 가까운 이러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설명 중에 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수분 교체율이 되겠습니다. 수분 교체율이란 것은 신장의 농축 능력과
반대가 된다, 반비례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즉 농축 능력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축 능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진한 오줌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농축 능력이 높다고 하는 것은 고농도의 용질로 농축해서 내보낸다는 얘기가 되고, 그 얘기는 그 오줌에서 수분의 함량이 적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농축 능력이 높으면은 오줌을 통해서 배설되는 수분의 양이 적어지게 된다. 반면에 농축 능력이 이제 크게 되면은 농축 능력이 이제 작게 되면은, 그러면 고농도의 용질을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많은 양의 수분을 오줌을 통해서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그 정도의 수분을 보충을 해야만 체액을 유지할 수 있겠죠. 따라서 농축 능력이 작게 되면은 많은 양의 수분을 오줌을 통해서 배설하고, 또 그만큼 수분을 다시 섭취를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수분이 많이 교체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바뀌는 수분의 양이 많아지게 된다. 즉 수분 교체율이 높다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상적으로는 주로 세포 외액량을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일단 시료를 채취하는 게 쉽다 하는 것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체액의 수지 불균형이라는 것은 결국 세포 외액에 있는 외액의 양이나 또는 세포 외액에 있는 삼투물질의 양에서 변화가 있을 때, 이 변화에 의해서 결국 수분 수지 불균형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 또 하나 이유가 되고, 또 체순환을 위해서는 일정한 세포 외액량이 유지가 돼야 혈액이 계속 순환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이유 때문에 주로 이제 세포 외액량을 기준으로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용매로서의 물의 특징이 지금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여러분 1학기에 생화학 시간에서 공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생각외로 지금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면은 책을 다시 보기 바랍니다. 이 슬라이드는 체액량의 측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측정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그 양을 모르는 어떤 액체가 있을 때 이것을 알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 특정한 색소를 일정량 투여를 한 후 시간이 충분히 경과되었을 때 이 용액을 채취해서 이 용액에 투여한 색소의 농도를 측정을 하면은 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계산식은 지금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농도는 용적분의 용질의 양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싶어하는 용적으로 이제 식을 바꾸게 되면은 용적은 농도분의 용질의 양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러한 계산에 의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체액량의 측정에 사용되는 그런 물질을 지시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지시물질의 조건으로는 몇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 측정하고자 하는 해당 부분에만 균등하게 분포하여야 하고, 두 번째는 쉽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쉽게 정량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생체에 해가 없고 몸 안에서 대사되거나 또는 합성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측정 시 체내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만족하는 지시물질들의 예가 지금 이 그림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액을 구분을 할 때 크게는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또 세포 외액은 혈장과 간질액으로 또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체액 구분은 혈장량, 세포 외액량, 총 수분량의 경우는 그 부분에 측정에 사용할 수 있는 지시물질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하지만 간질액량과 세포 내액량은 측정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혈장량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지시물질은 혈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또 세포막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물질이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세포 외액량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지시물질은 혈관은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지만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물질이어야 하고, 총수분량을 측정하는 경우는 모든, 그러니까 세포막과 혈관막을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어야 하는데, 근데 간질액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혈관을 통과하면서, 그러니까 혈액에는 존재하지 않고 모조리 혈관 밖으로 나가서 간질액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물질이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간질액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혈장에도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간질액량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세포 내액량도 마찬가지죠. 세포 외액에는 존재하지 않고 세포 안에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포 내액량 역시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인 계산에 의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즉 간질액의 경우는 세포 외액량을 측정한 후 혈장량을 측정해서 혈장량을 빼주면은 그러면 간질액량이 나오게 되고, 또 세포 내액량은 세포 외액량을 측정한 후 세포 외액량의 값을 빼주면은 그러면 세포 내액량이 계산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접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런 그 간질액량과 세포 내액량은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시물질을 투여했을 때 보통 동맥이 아니라 정맥이죠. 정맥 혈관으로 이러한 지시물질을 주입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동맥을 통해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혈액을 채집한 다음에 그 혈액 안에서의 농도를 지시물질의 농도를 측정해서 그 체액량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이 측정 물질이 몸 안에서 만들어지거나 분해되지는 않지만 정상적으로 오줌을 통해서는 배설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에서의 농도를 측정했을 때 이때 이 값을 정확하게 그 용질이 이제 용질에 그 처음 넣었을 그 순간을 상정했을 때 용질의 농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간격으로 오줌이 생성되고 또 그에 비례해서 지시물질이 이제 배설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설물질의 그 지시물질의 농도는 이런 식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일정한 속도로, 즉 오줌이 만들어지는 속도로 이제 감소하게 돼요.
그리고 또 반면에 충분히 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혈관에만 더 고농도로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른 시간에 측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원래의 농도보다 더 높은 농도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전체 체액에 골고루 퍼지기 전에 측정을 하게 되면은 그 본래 균등분포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높은 농도로 측정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부터 이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은 결국 어떻습니까? 이러한 식으로 이제 측정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일정하게 감소되는 측정값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 측정값을 전부 다 어떻습니까? 직선으로 연결을 해서 y축과 만나는 값을, 즉 이 부분의 값을 이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처음 지시물질을 혈관에 넣자마자 바로 그 넣는 순간에 전체 원하는 그 구에게 바로 이제 균등하게 퍼졌다라고 간주할 수 있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외삽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측정값을 쭉 연결해서 y축과 만나는, 즉 x 시간이 제로였을 때 값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즉 어느 특정한 한 번의 값으로 그 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으로 측정한 다음에 그 값들을 연결해서 외삽했을 때 y축과 만나는, 즉 x가 제로일 때의 y축 값, 이때의 농도를 이용해서 용적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림 1-43을 보면서 지시물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서 보면은 에반스 블루라는 이런 물질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물질은 기본적으로 작은 물질이긴 한데 혈액 속에서 혈장 단백질들과 결합을 하기 때문에 혈관 밖으로 잘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장량을 측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포 외액량을 측정하는 지시물질에는 이런 식으로 이눌린, 자당, 만니톨 이러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 이 물질들이 역시 세포 외액량을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총수분량을 측정하는 지시물질에는, 즉 세포막과 혈관막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물질에는 중수, 삼중수, 안티피린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고, 또 이러한 물질을 이용해서 총수분량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세포 외액량에서 보면은 이런 이눌린, 자당, 만니톨의 경우는 확산되는 양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골고루 세포 외액에서 골고루 퍼지는 정도가 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농도가 높게 측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퍼지지 않으니까 농도가 높게 나올 테고, 이 농도가 높게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용적은 어떻게 작게 나오게 되겠죠.
반면에 이러한 아래쪽에 있는 방사성 도물질 소디움이라든가 이러한 물질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물질들은 세포막을 통과해서 세포 안으로 일부 들어가기도 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 측정해야 될 부분보다 더 많은 곳에 분포를 하게 되니까 농도는 낮게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은 그러니까 농도가 낮게 측정이 되니까 실제보다 용적은 더 큰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시 물질에 따라서 이러한 특징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표 1-13하고 1-14는 이제 각종 동물에서의 혈장량과 혈액량을 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혈장량은 체중의 5%, 혈액량은 체중의 8% 정도로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간단하게 5%, 8%를 이용해서 그 양을 이제 계산하는데 다행히도 개나 고양이는 크게 이 범위에서 오차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물에 따라서 좀 그러니까 많이 벗어나 있는 이러한 동물들도 존재한다 하는 것이 이제 보여주고 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그러니까 이 표에 나와 있는 수치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고양이 46.5, 즉 거의 50에 비교적 가깝죠. 그래서 5%가 된다라고 5%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닭의 경우도 성숙한 경우도 역시 비교적 50에 가깝죠. 개도 거의 50에 가깝다. 지금 5%에 가깝다 하는 정도. 그 정도만 이제 대충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돼지의 경우도 제가 이후 이거 젖을 뗀 다음부터는 좀 이 나이 이후부터는 거의 좀 5%에 가까운 이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양도 역시 5%, 지는 좀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렇지만 많은 성숙한 동물의 경우는 5%에 가까운 값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혈장량이 체중의 5%에 가까운 성숙한 동물의 경우 그러한 수치를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예외적인 것이 이제 소하고 쥐가 좀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예외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닭의 경우 병아리, 그 다음에 돼지는 이제 포유, 젖을 먹는 시기, 아주 갓난 돼지란 얘기죠. 이 경우는 그 5%보다 상당히 높은, 즉 양이 많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병아리나 포유 동물, 그러니까 젖을 빠는 갓난 아기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린 동물이죠. 어린 동물들은 위에 그림 1-44에서 설명했듯이 그러니까 수분의 함량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혈장량도 성숙한 동물에 비해서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에 있어서 보면은 냉혈종과 온혈종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 상당히 그러니까 좀 오해하기 쉬운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따뜻하고 차갑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둘 다 피는 따뜻합니다. 포유동물이에요. 따뜻한 피를 갖고 있는 동물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분류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냉혈종이라는 의미는 피가 차갑다는 뜻이 아니라고는 앞에서 말씀드렸고,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추운 지역에서 살던, 추운 지역에서 기원한 말 종류 품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온열종은 따뜻한 지역에서 기원한 말의 품종,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열종은 여기서 서러브렛이라고 이제 품종이 나와 있는데, 얘는 전 세계적으로 경주장에서 경주마로 뛰는 말들의 거의 대부분은 바로 서러브레드 종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달리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에 반해서 이제 추운 지역에서 유래한 이런 말종들은 마치 소처럼 뼈대도 아주 튼튼하고 또 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니까 소와 마찬가지로 어떤 일, 말을 끊는, 그러니까 마차를 끈다든가 또는 어떤 농사를 짓는 데 사용된다든가 하는 식으로 어떤 노역 작업에 많이 이용되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보면은 따뜻한 쪽에서 기원한 종이 정상 수준 5%보다 더 높은 대략 6% 정도의 혈장량을 갖고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온열종의 이제 서러브레드 말고 이제 아라비안 말도 온열종에 속하는데, 이 말들은 기본적으로 잘 달리는 말들이라고 앞에서 말했습니다. 잘 달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땀을 많이 흘리게 되죠. 땀을 많이 흘린다는 얘기는 결국 몸 안에 수분의 양이 많아야 그만큼 땀을 흘릴 수 있는 여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혈장량이 많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분 균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분 균형이라는 것은 생명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수분의 양이 항상 일정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몸 안에 있는 수분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흡수되는 수분의 양과 몸 안에 흡수되는 수분의 양과 몸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배출되는 수분의 양이 거의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만 몸 안에 있는 수분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수분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분 균형은 이제 섭취량과 배출량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먼저 수분의 섭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을 섭취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물을 마시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은 그 음식물 안에 수분이 항상 존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건빵에도 수분이 제로는 아니에요. 항상 아주 소량이지만 수분이 항상 들어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음식에는 수분의 함유량이 상당히 괜찮은 비중으로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먹이가 몸 안에서 소화 과정을 거쳐서 흡수된 다음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대사되어서 에너지 생성에 이용이 되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이 대사수가 되겠습니다. 대사수는 대사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대사되는 주된 영양물질은 포도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대사가 될 경우, 포도당은 육탄당이니까 완전히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6개의 산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 만들어지는 것은 6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 분자, 그리고 680kcal의 열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식은 상당히 이제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어야 될 그런 화학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생리 시간에서 보면 여러 단원에서 반복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양을 측정하면은 얼마만큼의 대사가 이루어졌나 하는 대사량 측정에 이제 이용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이 자체는
그 산염기 평형에 영향을 안 줄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물에 녹으면은 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산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산염기 관점에서는 이산화탄소 자체가 바로 산과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염기 평형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산염기 평형에서도 이게 이 식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물 분자 바로 이제 대사수와 관련돼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열량은 생성되는 열량은 결국 우리 몸의 이제 체온과 관련돼서 역시 또 이제 필요한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챕터에서 여러 단원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식이니까 또 이 식을 알고 있어야만 그 과정들이 전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꼭 넣어두고 있길 바랍니다. 자, 이 식에서 알 수 있듯이 1몰의 포도당의 경우는 물 108ml를 생산한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 분자는 18g인데 1몰의 경우 이게 6몰이 만들어지니까 곱하면은 108ml가 되는 거죠. 사실 이 정도 되는 양이면은 일반적인 동물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하지 않지만 아주 극한적인 극한 지역, 극한이라고 해서 이제 춥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아주 한계 지역이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운 지역이죠. 아주 극도로 더운 지역에 사는 동물의 경우는 이 대사수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g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산화되었을 때 각각 생성되는 대사수의 양은 0.6, 1.1, 0.4ml가 된다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대사수가 생성된다. 그런데 이 대사수는 아주 더운 사막 지역에 사는 동물한테는 제법 도움이 된다. 이런 정도 이해를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막에 사는 동물의 대표적인 것으로 칸가루지가 지금 나와 있죠. 자, 칸가루지는 이런 사막 지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설명이 지금 이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밖에 안 돌아다니고 굴 속에서 숨어 지낸다.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죠. 굴 속에 있다 보니까 아주 이제 시원하게 됩니다. 시원하니까 결국 숨을 쉴 때 몸속에서 있는 수분이 보통 바깥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호흡하는 도중에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것하고 또 가만히 있는데 피부를 통해서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 몸에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수분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수분의 손실을 불감 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원한 곳에 있다 보니까 이제 비두에서 수분이 응축이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증기 형태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응결이 돼서 액체가 되니까 어떻게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흡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두를 통한 호흡을 통한 불감 수분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분 손실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이런 변을 통해서 배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도 수분이 완전히 제거된 드라이한 형태로 배설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느 정도의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 변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런 칸가루지는 이런 대변에서 수분을 최대한 흡수를 해서 정말 그러니까 마른 그런 변을 배설함으로 인해서 수분의 손실을 줄인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을 통한 수분 손실을 줄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한 불감 수분 손실을 줄인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수분 손실을 줄이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래서 긴 헬리고리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그러니까 고도로 농축을 시키는 오줌을 배설할 수가 있다. 오줌을 많이 농축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신장 시간에 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신장에서의 기본 단위는 네프론인데 네프론은 이제 사구체와 세뇨관 그다음에 집합관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세뇨관은 다시 이제 근위세뇨관, 헬리고리, 원의세뇨관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헬리고리라고 하는데 이 헬리고리가 길면 길수록 농축 능력이 이제 뛰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네프론은 포유동물에서 두 종류가 있는데 피질에 있는 신장의 피질 부분에 있는 네프론과 수질에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네프론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수질에 가까이 있는 네프론은 아주 긴 헬리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줌의 농축 능력이 큰데 이 캥거루지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수질엽 네프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축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그래서 이제 오줌을 통한 여기 나오죠. 오줌을 통한 수분 손실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땀은 뭐 그렇게 없겠죠. 이제 땀은 주로 이제 사람이나 말에서 발달되어 있지만 다른 동물에서는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이제 물을 흡수하는 방법에는 물을 마시는 경우, 음식에 포함된 경우, 그 다음에 대사수에서 얻는 경우,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는데, 또 이와 같은 양만큼 몸 밖으로 이제 배설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배설되는 양은 보면 이제 땀, 오줌, 불감 수분 손실, 그 다음에 대변을 통해서 이제 수분 손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캥거루지는 바로 이런 식으로 오줌과 불감 수분 손실, 대변을 통한 손실을 전부 다 줄이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나가는 것을 줄인다 하더라도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사막에서는 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캥거루주는 주로 이제 씨앗을 많이 먹게 되는데 이 씨앗은 제법 상당한 양의 수분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영양분을 얻게 되면 이 영양분의 대사의 과정을 통해서 또 이제 대사수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캥거루즈는 비록 이제 물로서 먹는 수분은 거의 없지만 음식에 함유된 수분과 대사수를 통해서 이 배설되는 양만큼의 수분을 흡수할 수 있다. 그래서 생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막과 같은 극한적인 조건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 그러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필연 수분 손실이라는 이 용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용어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손실되는 그런 수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음식을 먹으면은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대사되어서 어떤 노폐물이 발생이 되고,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오줌을 배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필요한 오줌을 통해서 수분이 배설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먹으면 반드시 또 변도 필요하죠. 변을 통해서도 배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화되지 않은 부분들은 배출을 해야 되니까 변을 반드시 배출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수분이 결국 손실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계속 숨을 쉬어야 되는데, 호흡에 의해서도 결국 일정 정도의 수분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손실이 일어나는 이러한 수분을 갖다가 필연 수분 손실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캥거루즈는 바로 이 필연 수분 손실을 최대한 줄였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최근에 어떤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발탁됐죠. 이어서 수분의 손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분을 손실하는 방법에는 오줌, 그다음 호흡기들을 통한 불감 손실, 피부를 통한 이것도 이제 불감 손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과 말의 경우는 이제 플러스 땀으로 인한 손실도 이제 피부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죠. 그다음에 대변을 통한 수분 손실이 있고, 이제 이러한 수분 손실의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줌에서 보면은 이제 채소뇨량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대사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폐물이나 또는 지나치게 몸 안에 많이 들어있는 염류를 배출하는 데 있어서 꼭 오줌을 통해서 배설이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이때 필요한 수분을 갖다 채소뇨량이다 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줌의 농축 능력은 이제 오스몰 퍼 리터로 표시하고 있는데, 사람의 경우는 1.5 오스몰 퍼 리터가 되겠고, 캥거루지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이 경우는 5.5 오스몰 퍼 리터까지 농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에 비해서는 얼마가 되는 거죠? 4배 이상으로 농축 능력이 있는 거죠. 4배 이상은 아니고 약 4배 정도 농축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은 수분이 부족하여 혈장 삼탑이 증가하면은 이런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가 되는데, 이 호르몬은 수분의 재흡수를 증가시켜서 오줌의 양을 감소시킨다. 이제 오줌과 관련돼서는 이러한 기전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대변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10% 정도의 수분이 10%가 아니라 1%였죠. 1%의 수분. 대략 이제
이 표에서는 100ml 정도의 수분이 변을 통해서 배설이 되는데 소와 말의 경우는 배변량이 많고 또 그 변의 약 70에서 80%가 수분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와 말의 경우는 배변을 통한 수분의 손실이 상당히 크다 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분 손실은 이제 특수한 예로서 우유를 통한 수분 손실이 이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비유종인 소는 건유기의 소에 비해 약 2배에 달하는 수분 손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표에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12리터의 우유를 생산할 경우 이 표에서 보면은 우유가 이제 12리터를 생산된다 이렇게 좀 나와 있죠. 이렇게 12리터를 생산할 경우 그러니까 생성되는 우유의 양만큼 즉 12리터의 수분만 더 마시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의 수분을 공급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러니까 우유로 배출되는 12리터 외에 15리터의 수분을 추가로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 이야기는 15리터의 수분이 추가로 더 손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여기서 보면 건유기는 대략 29리터가 필요한데 비유기에는 우유를 생성할 때는 56리터를 섭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섭취량과 동일한 양이 이제 배출돼야만이 일정한 수분이 몸 안에 이제 유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왜 이렇게 많은 양의 수분을 추가로 더 섭취를 하느냐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더 많은 양이 이제 배설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우유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많이 먹어야 되겠죠. 많이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변의 양이 증가가 됩니다. 근데 변을 통한 수분의 배출량이 소의 경우는 상당히 크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 변의 양 자체가 많아지니까 수분의 손실도 변을 통한 수분 손실량도 많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무려 건유기에 비해 7리터나 더 많이 손실이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많은 노폐물이 생성되니까 역시 어떻게 오줌을 통한 배설량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 경우는 약 4리터가 더 많이 배설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많이 먹고 우유를 생산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사율이 높아지겠죠. 몸 안에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사량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게 되고 주변보다 체온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불감 손실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온이 주변 환경보다 높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몸 안에서 호흡기들을 통한 수분 손실의 양이 많아진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건유기에 비해서 약 4리터나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각각 증가된 양을 합산해 보면은 이것이 15리터나 더 많이 배출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5리터가 더 많이 배출되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15리터를 더 많이 보충을 해줘야 되겠죠.
바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12리터의 우유를 생산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12리터 플러스 15리터의 수분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 만약에 이렇게 비유중인 소에서 수분 구별을 제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사료를 적게 먹게 되고, 따라서 대변과 요를 통한 수분을 갖다가 줄여서 전체적으로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보존하게 되는 그러한 쪽으로 이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료를 적게 먹으니까 결국 우유 생성량이 또 줄어들겠죠. 그래서 비유중인 소에서 만약에 13%의 수분을 제한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유의 생성량이 10%가 줄어든다 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뜻 생각할 때, 야, 13% 수분을 줄여서 10% 우유 생성량이 줄어들었으면은 뭐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물과 우유의 값이 틀리죠. 그리고 이 10%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떻게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손익분기점이라는 거 있는데, 전체 생산량의 10%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손익분기점에서의 수익 구간이 확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또 심하면은 수익이 안 나고 오히려 손실이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 비유량이라는 것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수치가 됩니다. 따라서 비유중일 경우는 아주 충분하게 수분을 공급해 줘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소 혼란스럽지만 렛 칸가루라는 애도 있네요. 얘들은 호주에 살고 있는 유대류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